절대왕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절대왕정.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왕권이 엄청 센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를 뒷받침하는 사상은 왕권 신수설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왕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됩니다.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은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료제, 왕에 충성하는 직업관리이고, 상비군, 항상 준비된 군인이란 한자 해석인데 왕에 충성하는 직업군인이에요. 우리 중세시대를 보면은 이 관료라든지 군인 같은 경우는 항상 왕이나 황제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어떤 영주로서 지방의 성을 거느리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나 황제 옆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구조인데, 이 절대왕정 시기에는 왕 주변에 관료제랑 상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직업 군인들과 직업 관리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이런 돈을 대준 사람들을 상공 시민층, 사업가 상공업에 종사했었던 시민층을 말합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공 시민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상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상업을 중시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시민계층 지원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들의 수출을 장려해주고 외국의 수입을 억제하고, 외국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또 더 많은 수출지랑 원료를 얻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렇게 상업을 중시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공시민층들은 나중에 시민이라고 불리는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 군주를 뒷받침하는 사상, 왕권 신수설, 왕에 관한은 신이 준 것이다. 그리고 관료제랑 상비군이라고 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관리랑 군인들이 있었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상공 시민층, 신흥 시민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구 세력이었었던 봉건 세력, 그래서 황제는, 왕은 이 상공 시민층과 기존의 봉건 세력 간의 균형을 통해서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공 시민층을 대우해주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됐죠. 그래서 이 구조 틀은 우리 절대왕정하면 나오는 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유럽에서의 절대왕정 사례입니다. 에스파냐에서는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절대왕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판토 해전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절대 강자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적 함대라고 하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함대를 갖추게 되고, 우리 월드컵에서도 무적 함대하면 스페인을 떠오르죠. 이 에스파냐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1세가 절대 왕정을 이끌게 되는데, 이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요 엘리자베스 1세는 처녀였었다고 하죠. 그래서 펠리페 2세가 청혼을 하거나 구애를 했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죠. 펠리페 2세가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얼굴이었었다라면은 엘리자베스 1세가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했었던 나라가 영국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프랑스는 루이 14세는 유명하죠. 태양왕을 자처했고 짐은 국가라고 해가지고 절대왕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고,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걸로 유명하죠. 베르사유 궁전은 화장실이 없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화려한 공장에서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고,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던 것이 루이 14세입니다. 자,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은 좀 낙후되어 있어요. 중세에 있었던 농노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도시나 상공업이 서유럽에 비해서 발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같은 상공 시민계층의 성장이 늦은 것이 특징인데, 이런 것을 좀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예요. 이 사람 서유럽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직접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복장을 하고 서유럽에 잠입을 해서 관찰을 하죠. 그리고 수도도 서쪽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해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 전통적인 옛날에 어떤 상징적이었었던 것은 수염이었는데, 이 수염을 깎게 하거나 수염세를 부과하면서 전통적인 낡은 것과 좀 거부감을 두고 서유럽을 따라 하려고 했었던 사람 표트르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게 수염 깎는 모습이죠. 그다음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 부분인데, 독일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중에 프로이센인데 프리드리 2세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영토도 확장했고 산업도 장려했고 상수식 궁전이라고 해서 로코코 양식의 유명한 건축물을 남긴 것이 있고, 이 사람의 또 유명한 말이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계몽군주를 자처했어요. 계몽이란 표현 여기 나오는데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신앙 같은 거, 어떤 사회의 어떤 섭리나 운영이 신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계몽군주라고, 본인은 어떤 깨어있는 군주라고 해서 본인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시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17, 18세기 문화는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 만윤륵의 법칙,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과거에는 신의 섭리다라고 표현했다라면, 이때에는
과학적인 원리로 접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신이 아닌 과학적인 법칙에 따른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과학혁명이라 하고 뉴턴과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그 시발점을 마련했었습니다. 근대 철학, 데카르트가 나오네요. 신보다는 이성을 강조했었고 요 계몽사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인류의 진보를 믿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앙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볼테르라는 사람은 출판, 어떤 언론의 자유 같은 걸 강조했었고 몽테스키에는 입법, 사법, 행정 지금도 요 세 개의 권력은 나눠져 있죠.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몽테스키 외 루소라는 사람 사회계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국민주권서를 주장해요.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 나라의 주권, 나라의 권리는 국민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한테 잠깐 맡긴 것뿐이다. 여기 로크라는 사람 여기 있죠.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 뭐냐면 원래 권한은 권력은 국민들한테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대표한테 위임 맡겨서 통치할 뿐이다. 만약에 그 맡긴 왕이나 군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원래 권력이 있었던 국민들이 뒤엎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혁명의 어떤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로크나 로스의 이런 계몽 사상은 시민혁명, 대표적인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주면서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것이 계몽 사상이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몽이란 뜻이 밝게 하다, 뭐 깨우쳤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엔 신앙이나 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치우쳤다라면 요때에는 어떤 이성에 기초한 이러한 생각을 계몽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말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거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이런 것들이 절대왕정의 뒷받침이 되고 이 표는 꼭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서유럽의 사례입니다. 펠리페 2세가 에스파냐에서 활약했었고 엘리자베스 1세 영국, 루이 14세 프랑스. 동유럽에서는 상공 시민계층이 늦었기 때문에 좀 뒤늦은 절대왕정이 구축이 되는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그리고 요 시기에는 과학혁명이라고 해서 이성보다는 아니죠. 신앙보다는 이성, 과학적인 법칙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을 과학혁명이라 하고 뉴턴 같은 사람이 시발주자가 되었습니다. 철학에서도 데카르트는 이성을 강조했었고 특히 이때 계몽사상이 등장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사상이 강조가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처럼 시민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입니다.